아버님, 전 재산 날리고도 아직 안 죽으셨네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한마디 덧붙였죠. 덕분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졌고요.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얹혀 사실 거예요? 그게 시아버지에게 할 소리냐?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가실 곳 아직도 못 구하셨어요? 알거지가 돼서 와서는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 올해 65세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대전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13억 원. 그 소중한 노후 자금과 자식들마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 전까지는요. 저는 대전에서 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땀 흘려 일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공장에서 만난 아내 영자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두 아들 민우와 민준이가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퇴직금과 아파트, 적금을 합쳐 총 13억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돈으로 시골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자고 약속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주며 남은 생을 보내자며 웃던 그날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꿈은 둘째 아들 민준이의 한숨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꿈이 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늘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죠. 외국계 회사도 1년, 스타트업도 1년.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유명한 한우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어요. 해외 명품 브랜드 무역 중개업이에요. 먹고 있던 소고기가 목에 딱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아, 이 사업하려면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제대로 시작하려면 5억은 있어야 해요. 명품은 선결제로 물건을 사와야 하거든요. 뭐, 5억? 그렇게 큰 돈은 안 된다. 나는 반대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13억은 우리 부부가 40년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저와 달랐죠. 아들은 아내에게 엄마가 아니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했고, 아내는 결국 저 몰래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 그 다음엔 5천만 원, 그리고 2억. 돈이 나갈 때마다 아내는 저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음을 알았지만 한번 열린 문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아내는 결국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도록 민준이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친구 재훈이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지난달에 필리핀으로 도망쳤다고 해요.
사업은 망하고 투자받았던 돈 다 챙겨서 한국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40년을 쥐어짜며 모은 돈을 1년도 안 돼서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받은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고 유흥비로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더군요. 빚쟁이들이 자신을 쫓아다니자 해외로 도피했고 결국 그 빚은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신분증으로 사금융 대출의 연대 보증인 서명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 부부의 수중에 남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갈 곳 없는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상황을 알고 있던 큰아들 민우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일단 저희 집에 오셔서 마음 추스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무너져 내린 저에게 유일한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처음부터 저희를 탐탁지 않게 여겼죠. 그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까지 오시니까 집이 더 좁아진 것 같네요. 급기야는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까지 아껴 먹으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언니, 정말 지긋지긋해. 시부모가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재산도 다 날리고 왔어.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큰아들에게 작년에 빌려갔던 4천만 원을 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민우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작년에 가지고 있던 돈이랑 아버지한테 빌린 돈 전부 코인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돈마저 자식에 의해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민우에게 따지자 며느리도 가세했죠. 아버님, 전 재산 날리고도 아직 안 죽으셨네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주머니에 남은 돈이라고는 46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갈 곳 없는 몸으로 무작정 버스를 타고 대전역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역 대합실에서 보냈죠. 사흘째 되는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고향 마을 이장이 된 친구 종식이가 생각났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종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종식아, 나 정호야. 아무 걱정 말고 일단 이리로 내려오게. 종식이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폐가를 물색해서 한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이라도 괜찮다면 앞으로 여기서 지내게. 조금씩 고치면서 살면 괜찮을 거야. 낡고 허름한 폐가였지만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틈틈이 마을 어르신들의 농사일도 도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텃밭에서 따온 채소들을 가져다 주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작은 온정이 저희 부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폐가에서의 삶이 어쩌면 우리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노후를 걸고 모든 것을 내어줄 상대가 아닙니다. 자신을 무너뜨려가며 내어주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누군가에겐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디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